안녕하세요.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타지에 와서 어느덧 자취생활도 9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자취하다 보니 임대료며 공과금이며 보험이며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반값이라도 조금 아껴보자고 1년 동안 친구랑도 같이 살아봤지만 남자 둘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데 친구놈이 여자도 데리고 오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차라리 돈을 더 내더라도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혼자서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이 7시인데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사서 먹어도 보고 반찬집에서 좋아하는 찬들 몇 가지 사두었다가 햇반을 돌려 먹기도 했는데 한창 나이에 햇반 2에서 3개는 거뜬하게 먹을 때이고 사서 먹는 차는 턱없이 부족할 때였죠. 그렇다고 배달시켜 먹자니 1인분은 배달비를 따로 줘야 하고 최소만 2,000원짜리는 시켜야 배달비가 무료인데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때우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집 근처에 전라도식 백반이 7,000원에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이 무한리필되는 식당이 새로 생겼더군요. 주변에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들이 많았지만 제 입맛이 맞는 곳은 아니었죠. 낮 위주로 장사하는 식당이라 저녁 8시쯤에 문을 닫았기에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저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의 매일을 한 달 넘게 찾아가자 서서히 아줌마도 나를 애틋하고 살갑게 대해줬고 나를 위해 반찬 따로 챙겨뒀다가 저녁에 꺼내주기도 했네요. 9년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6개월 전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원룸을 계약하고 집 앞 식당에 저녁을 해결하러 간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던 식당 아줌마를 보고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지 하고 놀라고 음식이 하나같이 내 입맛에 잘 맞아 한 번 더 놀랬고 이후 단골이 되었다. 주인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잘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상냥한 말투에 배우 장미희님 느낌도 살짝 났다. 하루는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식당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엔 보통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식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 2명이 수다를 떨며 열심히 파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이다. 정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아줌마. 혹시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뭐 하느라 늦었어? 죄송해요.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라면이 땡겨서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정태 씨니깐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들고 있던 파김치를 내려놓으며 일어나려는 아줌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냥 끓여 먹을게요. 하면 나오려는 순간 그래도 내가 끓이는 거랑 총각이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기다려봐요. 방금 담은 파김치도 내줄 테니 맛도 볼 겸.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예. 너 혹시 저 총각이랑 몰래 사귀는 건 아니지? 어머,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해. 왜 그래? 언뜻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만. 서방 없는 년이 젊은 총각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총각? 안 해. 그럼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호호호. 총각이 그래도 생긴 거보단 말이 잘 통하네. 그때부터 주인 여자에게 본격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매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에 라면을 돌돌 말아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머, 벌써 다 먹었구나. 공기밥이랑 국물까지 싹 비웠네. 가게 문 닫았는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 하고 한번 치더니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이 한참을 보더니 커피도 한잔 해야지 하며 돌아서서 그릇을 챙기셨다. 아줌마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은 그녀를 쫓아다녔다.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이제 보니 정말 내 친구한테 관심 있구나. 호호호호. 그러지 말고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아차 싶었다. 파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던 아줌마 친구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정태 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그날 이후 12살 연상인데 불구하고 여자로 다가온다. 이후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서 해결하면서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백반정식 7,000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10년 가까운 자취생활에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원룸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 쪽으로 향하는데 식당 주인 여자가 커다란 뭔가를 잔뜩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더니 나를 발견하곤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총각이구나? 아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으셨네요? 아내, 중요한 일 처리가 조금 늦어져서요. 그때 아줌마가 들고 있던 길다란 상자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다급하게 잡으며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혼자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오랜만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짐이 조금 많아졌네요. 나는 들고 있던 짐 몇 개를 집어들었다. 어머, 괜찮아요. 떨어진 거 그냥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식당에 가던 길인데요. 뭘 들어다 드릴게요. 괜찮은데 죄송해서 어쩌죠? 그게 죄송한 일인가요? 식당 뒤편에 딸려있는 그녀의 방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 있을게요. 네, 고마워요, 총각.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다급하게 날 불러 세우네요. 저기 총각. 네, 저기. 미안한데 이왕 신세진 김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네, 그러세요. 사실은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화장실 변기 커버를 사왔는데 그걸 조립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길 이 더러운 걸 신랑이나 애인한테나 해달라고 하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리 주세요. 하곤 그녀의 욕실까지 들어가 변기 커버를 마저 조립을 했습니다. 저 설치 다 했는데요. 이제 나가볼게요. 총각,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 식사는 나랑 같이 하는 건 어때? 오늘 신세 진 것도 갚을 겸 제대로 한상 차려줄 테니. 저야 좋지요. 그때부터 아줌마랑 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한참을 지지고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 배부르다. 정말 잘 먹었어요. 차는 뭘 드릴까요? 괜찮은데요. 차까지 얻어 마시면 좀. 안 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그럼 한 잔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커피까지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그때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요. 정태 씨는 나이가, 네, 올해 28살이요. 전 40살이에요. 제가 일부러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아, 누나셨구나. 저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에이, 거짓말 지금 나 놀리려고 하신 말이죠. 아니요. 제가 영업 쪽 일을 해서 사람 나이는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요. 근데 누나는 완전히 잘못 봤네요. 솔직히 그녀 기분 좋으라고 예의상 멘트였는데 그녀는 정말 믿는 듯 했습니다. 어머, 진짠가 보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 고맙다. 그럼 정태 씨가 나보다 한참 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네, 그러세요. 저도 그게 편하니까. 참, 그리고 아까 말하려던 건데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밥 먹고 가. 그러면서 혹시 늦더라도 연락 주라며 폰번호를 알려준다. 말이라도 고마워요. 누나. 말로만 그러려던 거 아니니깐 언제든지 연락해. 한 3달 뒤부터는 아줌마와 반말 비슷하게 주고받고 농담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정태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서 주고 남는 반찬은 주말에 먹으라고 챙겨주고 아줌마의 씀씀이가 얼굴만큼이나 이뻐 보였다. 그 대가로 나는 가게 형광등도 교체해주고 무거운 짐들 옮겨주고 암튼 남자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동네에선 내가 그 아줌마 기둥서방이냐는 소문까지 나 돌았다.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단둘이 커피 마시거나 TV를 본다거나 마주보고 노닥거리며 즐겁게 있는 모습을 동네 분들이 많이 목격하였기에 오해할 만도 했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1년 전 이혼하고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나는 한창 나이에 총각이었으니 말이다. 아줌마는 평일 장사만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 늘 내 끼니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아줌마가 밥 차려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서 각종 한약재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여낸 닭백숙을 만들어줬다. 총각은 여자친구가 없어 몸보신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닭을 다 발라먹고 닭죽까지 먹고 나니 일어나기 귀찮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더라.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나란히 앉아만 있었다. 누난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정태는 왜 만나는 여자가 없어? 헤어진 지 꽤 오래전이야. 이 동네로 이사오고 한 달 만에 여자애가 바람나더라. 나랑 헤어지고 외과 레지던트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긴 나라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나보단 의사가 훨씬 괜찮지. 그랬구나? 그럼 그 이후론 아무도 없었어. 응, 그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모르지 누나 같은 여자가 있다면 혹시 또. 얘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뭐 좋다고. 그러는 누나야말로 혼자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애인이나 하나 만들지 뭐했냐. 아무튼 나 장가갈 때 누나 같이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하는 착한 아내 얻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응, 누나 같은 여자도 드물지. 근데 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린 남자 한 번 만나보고 싶단 생각할 때도 있어. 뭘 그리 더듬거리면서 말해. 나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아줌마와 반년을 넘게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한다면서. 이혼하고 데리고 살던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다나 딴 여자와 살아보니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깐 다시 살림을 합쳤으면 한다며. 며칠 전에는 애들까지 데리고 식당으로 찾아왔다는데 12살 많은 아줌마를 붙잡자니 솔직히 부담스럽고 보내자니 아쉽고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또 아줌마 전 남편이 능력이 좋은 분이래요. 돈도 꽤 있는 편이고 남편이 호색하니라 종종 바람을 피워 말썽을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를 아줌마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네요. 아줌마가 저 때문에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바라보는 유부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젊었을 적에 같이 놀았고 좋아했던 남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정도 있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현재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하고 지금 5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편과는 나이도 동갑이고 직장 생활도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다가 애들 둘 데리고 이혼을 한 남자이고 저는 그때까지 처녀였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같은 직장이라서 어차피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남편과 다르게 저는 초혼이라 호텔에서 결혼식도 올렸죠. 물론 남편은 이미 결혼식을 한번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친척들이랑 회사 직원들만 알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해도
워낙에 나이가 많아서 처음부터 아기를 낳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남은 인생 즐겁게 살다가 간다는 식으로 자식보다는 우리 둘만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저랑 알고 지낸 시간도 워낙에 길고 연애한 기간도 충분히 길긴 했지만 나이가 동갑이란 이유로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 상대로는 좀 거북하기도 했죠. 아무리 못해도 남자랑 여자 나이 차이가 서너 살은 나야 궁합이 좋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래야 선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둘은 워낙에 궁합이 좋아서 그런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습니다. 나이는 비록 좀 먹었지만 결혼을 늦게 했고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 신세대처럼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공직에 있었기에 무엇보다 승진이 중요했거든요. 공직 사회의 승진은 정말 승진을 시켜주는 사람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이라 특히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줬거든요. 신랑이 남들보다 승진이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빨라야 나중에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당시만 해도 돈을 쓰거나 백을 대거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승진이 되지 일만 잘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승진이 되는 시기는 아니었죠. 승진 때문에 돈다발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 내부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승진의 키를 잡고 있는 해당 상무만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승진은 식은 죽 먹기라 할 수가 있었기에 상무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승진에 대해서 신랑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고 사실 여자들이 더 많이 설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올바른 내조였던 것이죠. 집안에서만 잘 보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바깥 사정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어야 그게 바로 내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라는 무기를 써먹기로 했습니다. 비록 나이 먹어 재혼인 남자와 결혼했지만 신랑을 위해 동기들보다 승진을 빨리 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무랑 식사도 자주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한 번씩 차 한 잔도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바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여직원들 중에서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한 데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글래머 스타일이라서 잘 먹혔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보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느라 결혼 시기를 놓쳐서 재혼남과 결혼해서 그렇지 특히 우리 신랑보다 고위직이고 나이가 몇 살 많은 선배들한테 제 인기는 감히 최고였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남편이 술 한잔 따르는 것보다 제가 술 한잔 따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분위기상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이렇게 신랑의 승진을 위해 온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주 고급 선물을 구입해서 상무님께 드리라고 신랑에게 줬더니 신랑은 이런 거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무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먼저 드렸더니 상무님이 저녁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무님과 둘이서 저녁에 만나 선물을 드렸더니 상무님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선물을 주시길래 당황했는데 그냥 편하게 받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상무님과 술 한잔하자고 해서 고급 술집에 술을 한잔하러 갔죠.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참치를 먹으면서 말이에요. 평소에도 상무님과 비밀리에 술을 마신 적이 많아서 이런 자리가 별로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분위기 탓인지 아니면 맛있는 안주 때문인지 저도 술을 많이 마셨고 상무님도 술을 엄청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마시다가 제가 많이 취해서 상무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택시를 잡아 같이 타고 집 앞에 갔는데요. 상무님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기사님한테
어디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변두리에 위치한 정말 전망 좋은 호텔이었는데요. 저는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상무님을 방으로 모시고 갔는데 상무님 역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침대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한참 동안 옆에서 꼼지락거렸으나 꼼짝도 하지 않길래 상무님의 바지를 벗긴 상태로 제 마음대로 상무님의 소중한 곳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저도 결국 그만 그 옆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몇 시간이 지나 새벽 3시가 넘어갈 때쯤에 제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 상무님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더군요. 그때부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상무님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요. 남편도 그날은 출장을 가는 날이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들은 대학을 다니느라 전부 서울에 있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번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도통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사실 온종일 걱정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무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무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버린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궁금증만 가득 안은 채 퇴근까지 하게 됐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 방안도 마련하겠는데 경위를 몰라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상무님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다가 잠에 든 뒤에라도 혹시나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무언가 일을 치렀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던 거잖아요.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된 거예요. 도저히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상무님께 카톡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무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상무님의 비위를 맞춰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신랑을 승진시키고자 했던 꿈은 사라졌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직전에 카톡으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내일 저녁의 시간 비워두라고 말이죠. 그렇게 퇴근 후에 저희 둘은 만나서 저녁을 먹고 역시 술 한잔까지 했는데요. 제가 자는 사이에 상무님이 없어져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상무님은 그 호텔에 간 기억이 나지 않아 엄청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랑 필름이 끊긴 순간이 달랐던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가 기억나는 범위를 합쳐보니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자다가 상무님은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상무님의 소중한 곳을 손으로 만지다가 잠들어서 분명히 상무님이 일어났을 때 훌렁벗은 상태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끝까지 한번 가보면 안 되냐고 그날 못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저도 사실 인물값 하는 바람둥이 기질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자를 기쁘게 해주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즐기는 성격이죠. 그러니 상무님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술을 마시고는 택시를 타고 외곽지 전망 좋은 호텔로 다시 가서 정말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저도 보통 여자는 아니지만 상무님도 정말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걸 가지고 있고 여자를 잘 다룰 줄 알더라고요. 정말 쌍코피가 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는 앞으로는 제가 상무님의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틈만 나면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도 상무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촉촉하게 적셔드렸어요. 제가 좀 흥건한 스타일이라서 상무님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저희 신랑은 승진해서 요직으로 인사 이동이 되고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노력이 컸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몸을 바쳐서 남편을 도와주고 있다는 건 아마 모를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너무 승진을 빨리 하자 회사 내에서는 제가 그러한 행동을 해서 신랑이 승진했다는 안 좋은 소문이 조금씩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야 뭐 그런 데에 별로 개의치 않는데 신랑은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도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현재는 임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저는 그 상무님의 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보살펴드릴 생각입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제가 이용해 먹을 남자가 있다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끼를 발산할 생각입니다. 저의 매력적인 몸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남자는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고향은 속초이고 본가도 속초에 있고요. 혼자 서울 생활 중입니다. 서울이 타지라서 친구도 없고 쉬는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는 하죠. 유튜브 중에서도 썰비서를 잘 시청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TV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썰비서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하여간 주말에는 쉬면서 썰비서를 잘 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사연을 올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여성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3년 전 26살인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속초에는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3천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취직 준비하면서 면접도 정말 셀 수 없이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대기업에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기업에 지원을 했는데도 합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가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도전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 저는 가장 저렴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조선족들이 좀 많은 곳이라서 고시원비는 엄청나게 쌌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 월 22만 원이었어요. 라면이랑 밥, 김치는 무료였고요. 고시원비가 싼 만큼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뭐 방음이나 주변 소음은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각오한 거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바로 고시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시원이라서 매일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 반찬을 훔쳐먹었니? 옥상에 걸어놓은 팬티를 누가 훔쳐갔느니? CCTV가 있는데도 소소하게 분실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조선족과 노가다꾼이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했는데 몸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칼부림까지 났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그 칼부림 현장을 보고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고시원에서는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고시원을 떠나서 찜질방 생활을 했지만
역시 찜질방 생활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더라고요.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속초로 다시 내려가서 오징어 배라도 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TV를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옥탑방에 사는 연예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순간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을 했고 방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옥탑방이 꽤 저렴하게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시원과는 달리 보증금이 있긴 했고 또 옥탑방은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아주 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옥상을 다 쓰는 거니까 보증금 정도는 더 지불해도 그만큼 값어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옥탑방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봤고 얼마 후 노원구의 어느 옥탑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좋았죠. 주인 부부도 친절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옥상을 통째로 혼자 쓰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주인집 아주머니가 옥상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놓고 걷어가려고 가끔 들리시기는 합니다. 옥상이 볕이 좋아서 빨래가 금방 잘 마른다고 빨래는 같이 널자고 하셨거든요. 뭐 저도 괜찮다고 했고요. 근데 다소 의외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점잖게 생긴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주 야한 속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옥상 빨랫줄에 걸린 속옷들을 보고 좀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새빨간 망사에 레이스에 거기다 티팬티까지 아찔한 속옷들이 많았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뜨거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요. 하여간 옥탑방 생활은 별 문제 없었고 그렇게 다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빈소에 갔어요. 그런데 빈소는 정말 너무 썰렁한 겁니다. 빈소에 주인집 아주머니 딱 한 분만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었는데 주인집 부부가 두 분 모두 고하시고 또 자식도 없어서 이렇게 썰렁하다고 하더군요. 좀 딱해 보였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에게 취업 때문에 바쁠 텐데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배고프겠다고 육개장을 내주셨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옆에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그 이후 저와 그 아주머니는 아주 꽤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마치 자주 연락하는 친척처럼요.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집안에 남자가 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전혀 귀찮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집에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일을 해드리면 저한테 밑반찬이나 음식들을 잔뜩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제가 가치가 있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서 떨어진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점점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취업 준비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죠. 취업 준비하는 데만 올인을 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인데 알바까지 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평생 알바 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살림이 빠듯하시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손님으로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신 겁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하나 사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이가 대충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아직도 생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물론 60대에도 생리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걸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보통 40대 중반이면 생리가 끊어지는 폐경. 아니죠. 요즘은 완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면 완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생리대를 사가는 걸 보니 아직도 생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변태 같은가요? 아니, 솔직히 생리를 하는 건 아직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 이후 좀 색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뭔가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전에는 그냥 주인집 아주머니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하여간 그렇게 시작한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오면 그게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것 빼고는 할 만했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수고를 했다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수입 캔맥주를 3개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시원하게 옥상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가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날은 수건과 속옷을 널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왜 빈속에 술을 먹냐고, 속 버린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집에 들어가셔서 장조림과 복숭아를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는 캔맥주를 한 캔 드렸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목마른데 잘 됐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장조림과 복숭아를 안주로 삼아서 서로 한 캔씩 마셨는데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술이 정말 술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한 캔은 반반 나눠 마셨습니다. 그렇게 다 마시고 나니까 술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술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지금 마트 가서 맥주 좀 더 사오냐고 물었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냉장고에 술이 있는데 그거 먹을 사람도 없는데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하셨지?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밖은 너무 덥고 습하고 모기도 있으니까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뭐 저도 에어컨 빵빵한 데서 술 먹으면 좋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얼른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글쎄 그 아주머니가 옷을 갈아입으셨더라고요. 좀 전에는 반팔에 반바지였는데 지금 갈아입은 옷은 살짝 야시시한 잠옷 스타일의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좀 더워서 옷을 편한 걸로 갈아입었다고. 하여간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처음 보는 술을 가져오더군요. 이게 무슨 술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야관문 주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밤에 문이 열리는 술이죠. 그 술은 갑자기 돌아가신 주인집 아저씨가 즐겨 마시는 술이었는데 이제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 자주 놀러와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알겠다고 대충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잔 술을 마시는데 뭐 그냥 맛은 약초로 담근 술이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뭐 몸에서 반응하는 거 없냐고 자꾸 귀찮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왜 자꾸 그런 걸 귀찮게 물어보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잔씩 마시니까 취기가 올랐고 얼큰하게 취했을 무렵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취업 준비에만 올인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인데 알바까지 하면서 취직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나 생활비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뭔가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저에게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 허벅지를 살짝 터치하면서 당분간 방세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찬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취업해서 나갈 때까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당황스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살짝 불쾌해서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더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과음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저는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또 그 아주머니의 침대 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옆에 다 벗은 아주머니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 정황상 저와 그 아주머니가 몸을 섞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어제는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어젯밤은 그냥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며칠 후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어느 새벽에 갑자기 옥탑방 문을 누가 쾅쾅 두들기길래 나가봤더니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시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무서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천둥 번개가 멈출 때까지만 옆에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겁먹은 표정이라서 냉정하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다시 잠들었는데 인기척에 깨어보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글쎄 제 이불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하는 순간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몸을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너무 힘들다고 게다가 세상에 혈육 하나 없는 게 너무 슬프고 외롭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폐경하기 전에 아이를 하나 갖고 싶으니까 아이 하나만 낳게 씨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처럼 잘생긴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요. 씨 하나만 남겨주고 내 갈 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 씨만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폐경되기 전에 말이죠. 저는 그 얘기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책임지라는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씨만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임신만 하면 거에게 돈도 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런 미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왔고 그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혼자 그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서울에 아는 형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서 짐을 다 챙기고 그 집을 그대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무서운 아주머니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시원을 들어갔지만 다행히 다시 들어간 고시원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별탈 없이 지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매달리지 않고 제 수준에 맞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그 회사에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룸을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시절이었네요.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